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오늘 올리브영의 특별한 에피소드를 함께 하실 문학소년, 소녀 여러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이빨 요정 치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푸근함 포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새벽 감성 다람입니다. 아, 다들 문학소녀들이신가요? 소녀들이요? 문학소년, 소녀들인가요? 그렇다고 쳐요. 인정합니까? 다들? 저는 책을 많이 읽진 않는데 탈락입니다. 나름 국문과니까. 탈락이에요? 포비는 인정하나요? 저는 요즘 잘 안 읽어가지고. 없네요, 여기. 어떡해요. 다 탈락했어요. 정말 아쉽게 됐네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다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반가운 것 같은데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나요? 우주 언니 뭐하고 지내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저 죄송한데 좀 부담스럽네요, 이 근황 토크가. 빨리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가 유럽에 다녀온 걸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청취자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다람이도 갔다 왔어요. 왜요? 다람이 다음 타자. 얘도 유럽 소녀예요. 여기 절반이나 유럽 소녀라고요? 저는 그러네요. 2주로 짧게 약 한 달 넘게 있던 근황이 어떠셨나요? 저 근데 근황이랄 게 없어요. 저 사실 어제 한국에 왔거든요. 지금 약간 붕 떠 있어요, 지금. 아니, 시차 적응도 안 되셨을 것 같은데. Hello Korea. 근데 방금까지 자다가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멀쩡하죠? 네, 반들반들하고. 감사해요. 이제 넘어갈 수 있나요?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오늘 문학 소년 소녀 여러분들과 오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반갑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궁금하신 작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찾으신 작품 한강 작가 특별전 맞으세요? 리뷰는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올 리뷰형. 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히 하나의 작품이 아닌 한 명의 작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작가님이신지 치호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바로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입니다. 작가 한강은 1970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1993년 개간지 문학과 사회 겨울호를 통해 시인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고 이듬해인 1994년 단편소설 붉은 닷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소설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작가 한강은 이후 여러 편의 소설과 동화, 한 권의 시집을 집필하며 광범위한 문학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국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소설 채식주의자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가의 최근 작품이자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동화도 쓰셨는지는 제가 잘 몰랐네요. 최근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다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안 돼요. 네, 말하세요. 아니,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게 10월 11일이었잖아요. 날짜까지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 한글날 다음이라 기억에 남았는데 갑자기 작은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람아,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수상하셨대. 그래서 진짜? 이러고 막 황급히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인스타에 들어가니까 이미 많은 친구들이 막 글 인용해가지고 스토리에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실화구나. 어떻게 이런 쾌거가 있다니 하면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그램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날 집에서 동생들하고 같이 한국인의 밥상을 보고 있었는데 프로그램도 범상치가 않아요.
나는 한국인이다.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TV를 보다 보면 뭔가 북한이 도발하거나 이러면 아, 속보처럼.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 가을 건강 밥상이었는데 보다가 갑자기 작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뉴스 속보 이렇게 딱 떠서 찰칵 찍어서 바로 단톡방에 얘들아 노벨 문학상 받았대. 사진을 저희가 지금 봤는데 되게 현실감 있네요. 네, 그리고 치우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가 전화로 알려주셨는데 엄마가 한강 노벨문학상 받았대.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랬어요. 가짜뉴스 본 건 줄 알고. 유튜브에 레카 이런 거? 아니 약간 그냥 오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봤는데? 그랬는데 온 세상이 다 그 얘기 중이다. 너만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더니 진짜라서 진짜 놀랐어요. 저는 사실 외국 상을 그렇게 잘 모르고 찾아볼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받고 나서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할 때 제가 사실 이때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막 서점 돌아다녀봤는데 책이 다 팔렸대요. 엄청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다 없다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한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책 구하기도 엄청 힘들었었죠. 저는 서점에 딱 들어가서 이제 노벨상 탔으니까 막 오히려 앞에 엄청 디스플레이를 해놨을 줄 알고 막 되게 혼자 드리벙거리면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나? 이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 편견에 사로잡혔었던 거였어요. 그냥 품절이었다. 너무 그래서 미안했어요, 속으로. 다들 너무 재밌는데요, 각자 상황이. 네, 그러면 아시아 여성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저는 약간 그 국제 정세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좀 혼란기잖아요. 많이 좀 싸우기도 하고 좀 유혈 사태도 많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리먼인가? 선정하는 곳에서도 뭐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작품 뭐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되게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많잖아요. 한강 작가님 책 중에 그런 거를 되게 섬세한 문장들로 잘 담아내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무튼 네, 치오 말처럼 한강 작가님 책이 역사적 그런 트라우마를 다룬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치유받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을 했던 게 그 한강 작가님 번역가 분이 데보라 스미스 님이라고 영국 분이신데 그분이 그 한글의 섬세한 표현 이런 거를 해치지 않고 담아내려고 엄청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공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되게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그렇고 뭔가 폭력과 트라우마 이런 얘기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그 할리몬에서 하기도 했지만 폭력이 되게 만연한 사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그런 풍조 속에서 또 한강 작가가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또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다들 멋있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 2편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먼저 채식주의자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채식주의자가 시간차를 두고 발표된 3편의 소설들을 엮은 책인데 어떤 작품이 다들 가장 좋으셨나요? 그 3개 중에 두 번째가 몽고 반점이잖아요. 그 편은 일단 너무 충격적인 게 많아가지고 일단 제외하고 가장 뭔가 인상이 탁 박혔던 거는 채식주의자였거든요. 처음에 딱. 근데 뭔가 제일 좋았던 거라고 하면 마지막에 그 나무 불꽃 편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3편 다 영해에 대해서 각각 남편 그리고 형부, 언니의 시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해 언니 인해의 삶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약간 뭐랄까 삶을 되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안에 무언가가 죽어있는 듯한 느낌을 준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영해가 좀 초점이 된 대상으로서 뭔가 식물처럼 변해가는 과정이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였다면 인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가까운 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내면에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람이 양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뭔가 우리랑 가장 맞닿아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실 한 편을 꼽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 편 다 너무 재밌었고 또 좀 다 같이 읽어야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논란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몽고 반점이 제일 좋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작품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성적인 거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서스펜스라 해야 네. 되나요? 그 긴장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엄청 몰입해서 읽기도 했고 또 이게 1편이랑 같이 보면은 그 채식주의자를 읽고 읽으면 초반에 이 화자가 약간 영해를 보는 게 남편의 시선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해를 할 듯 말 듯한 느낌도 들고 근데 그 이해에 다가가는 것 같다가 실패하고 다시 자기의 어떤 유욕으로 떨어지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독자가 이 소설에서 강제되는 그런 읽고 보는 방식이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이 사람을 바라보곤 있지만 뭔가 이 세교의 서스펜스에 독자도 몰입하게 되고 막 약간 흥분되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의도했다고 느껴져서 좀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충격과 어떻게 이런 내용을 생각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몽고 반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계속 포비는? 저는 맨 처음에 나왔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면 고기를 입에 쑤셔놓고 이런 게 좋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이 연작들이 일련의 연작들이 암시하고 있는 그 폭력에 대한 뭔가 그런 하나의 한 줄에 따라서 이렇게 끈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해준 뭔가 이 기다란 화살의 화살촉 같은 느낌이 들어서 채식주의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읽으면서 되게 다른 소설들은 막 열이 올라서 몰입하게 되는데 이 책은 뭔가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몰입이 되더라도 막 열이 올라서 몰입되는 게 아니라 되게 차분하게 뭔가 냉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가 이 이후에 나오는 소설들의 그런 뭔가 과열되는 그런 열감을 되게 많이 냉각시켜주는 효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해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너무 고조되지 않도록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채식주의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 분을 다 다른 걸 뽑으셨죠? 그러게요. 오늘 아주 재밌는 토크. 아니, 이렇게 다 다른 걸 뽑으실 줄 몰랐어요. 근데 포비가 말한 그 화살촉의 의미가 되게 적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영해가 처음에 딱 약간 손목에 긋고 이런 게 아버지의 폭력이 시발점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폭력의 그 화살촉이었다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람이가 얘기했던 대로 세 편의 작품 모두 영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영예의 시점으로는 서술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영애라는 캐릭터를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그 일부에 보면 이탈릭체로 이렇게 짜라라락 나오는 꿈에 대한 독백이 있잖아요. 저는 영애를 영애의 내면, 영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뭔가 한강 작가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 영애라는 캐릭터가 뿜어내는 뭐 알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는 게 되게 영애라는 캐릭터의 수동적인 모습을 잘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영애의 시점으로 서술된 글이 따로 나왔다면 꿈이 아니라 그랬으면 몰입이 약간 깨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아요. 근데 영해를 각자 이제 다른 인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술되잖아요. 그래서 더 영해가 뭔가 알 수 없고 미스테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왜 영해는
채식주의자가 됐을까? 왜 고기에 그렇게 환멸을 느끼는 걸까? 그리고 왜 나중에는 나무가 되려고 했던 걸까? 뭐 이런 느낌의 그 미지의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걸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그 동물이나 그 동물의 고기라는 거는 되게 대상화되고 좀 타자화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영애가 그런 동물과 고기한테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서 작품이 시작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대상화되고 되게 타자화된 영애의 모습만 일부러 보여줘서 좀 그런 느낌을 강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게 그 어떤 한강 작가 인터뷰를 보니까 채식주의자를 질문 같은 책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다람이 말대로 계속 뭔가 의문이 남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때는 한강 작가가 자기도 답을 못 찾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영애의 시점에서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이 책의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작가 스스로도 아직 이때까지는 그냥 질문을 하는 단계였던 거 아닐까? 뭐 그러면 인간의 본질이란 이런 폭력성인 걸까? 하는 질문까지 던지고 뭘까? 하는 채로 그냥 이야기가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이후 작품들을 보면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해 새로운 답을 찾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답이 없었다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토론인데요? 제가 단과서 들은 것 중에 제일 깊이 있는 토론인 것 같아요. 전 사실 채식주의자 읽고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그 이해의 미간이었군요. 미간이 아주 좁아져 계시던데. 솔직히 이 책이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더라고요. 저만 불호가 아니었어요. 전 사실 내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불호인가 이랬는데 저만 싫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아직. 네,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인상 깊었던 구절이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인혜가 영혜한테 영혜가 나중에는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가지고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지만 의식은 어떤 거에 굉장히 몰두된 상태로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있잖아요. 그런 영혜가 마음속으로 약간 영혜한테 뭐라 하듯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뭔가 인혜라는 인물이 영혜한테 쏟아내고 싶지만 쏟아낼 수 없는 그런 말들? 자기 동생한테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꾸짖음? 뭐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어서 저는 그 장면이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처음에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아 끝날 때쯤이구나. 끝날 때쯤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이런 문구가 있고 또 갑자기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나무가 되려고 하는 듯한 모습? 뭔가 맨 처음에 나왔던 그런 고기를 다 버리고 이러는 모습에서 이제 그냥 본인 스스로가 식물이 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화초를 키울 때 관엽식물 이렇게 잎이 넓은 식물들은 잎이 노래지거나 막 비실비실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 자라라고 핏물을 물에 계속 주면 그게 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핏물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고기를 버리고 나무가 되고자 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약간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다. 그리고 또 그 새가 죽어 있는 장면 있잖아요. 채식주의자가 끝날 때. 그때는 이 채식주의자라는 첫 번째 편을 쭉 읽다가 이거 누가 죽으면서 끝나겠는데 싶었는데 마지막에 딱 죽었네. 그러니까 이래서 뭔가 예상했던 내용대로 돼서 그래서 그 두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오, 핏물 그거 굉장히 새로운 지식인데요? 저도 그러니까요. 뭔가 섬뜩한데요. 되게. 그니까요. 아니 듣다 보니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많았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채식주의자 마지막 장면이랑 물구나무 그때도 진짜 정신적으로 약간 힘들어졌는데 저는 사실 맨 처음 영애가 꿈 얘기를 한 그 단락이 너무 생생하다 해야 되나요? 끔찍한 이미지가 너무 딱 와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저는 다람이랑 비슷한 부분에서 좋았던 게 그 언니가 자기 인생을 반추해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맏딸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숙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을, 이런 문장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뭔가 제 삶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기억에 남네요. 다들 되게 너무 잘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채식주의자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노벨상 수상작이죠.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품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마음이 쓰였거나 기억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저 사실 질문을 제가 썼는데 저 이런 종류의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독서 모임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누구한테 제일 공감이 갔냐. 근데 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넣긴 했는데 항상 이 질문이 제일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다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네. 저는 무조건 주인공의 이입이거든요. 진짜요? 아무리 서브들이 치고 올라와도 저는 무조건 주인공 시점으로 가거든요. 주인공이 막 싫어하는 주인공 타입 없어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한테 무조건 가야죠.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처음 읽으면서 이게 시점이 근데 완전 1인칭이 아니잖아요. 주인공 1인칭이 아니잖아요. 무슨 시점인지 네이밍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 전 무조건 주인공 공감형 독자인데 처음에 읽으면 조금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100% 이입해야 되는데 네.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저랑은 상당히 거리감이 좀 있네요. 우리.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도 굳이 뽑아보자면 저는 은숙이 제일 마음이 좀 쓰이고 좀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살아남았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어떤 죄책감이나 부채감 같은 것들을 진짜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뭐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부분도 유명하지만 그 검열당하고 나서 작가한테 이 사람이 사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생존자고 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도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돌아볼 때 부채감이 있잖아요. 대신 미안해지는. 그래서 좀 공감이 가고 마음이 좀 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치유랑 똑같게 은숙 언니, 은숙 누나? 은숙 언니? 어떻게 서술되더라? 아무튼 은숙님의 제일 공감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은숙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남 같네요. 남인데 되게 다들 그 장마다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각자의 스토리를 이제 다른 시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치유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물의 심정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마음이 쓰였던 인물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동호 어머니 시점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 울었거든요. 저도요.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시점에서 서술이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그 동호를 더 강하게 데려왔다면 하는 어머니의 후회가 담긴 그런 얘기에서 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오늘 올리브영의 특별한 에피소드를 함께 하실 문학소년, 소녀 여러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이빨 요정 치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푸근함 포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새벽 감성 다람입니다. 다들 문학소녀들이신가요? 소녀들이요? 문학소년 소녀들인가요? 그렇다고 쳐요. 인정합니까? 다들? 저는 책을 많이 읽진 않는데 탈락입니다. 나름 국문과니까. 탈락이에요? 포비는 인정하나요? 저는 요즘 잘 안 읽어가지고 없네요 여기. 어떡해요. 다 탈락했어요.
아 정말 아쉽게 됐네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다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반가운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나요? 우주 언니 뭐 하고 지내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아, 저 죄송한데 좀 부담스럽네요. 이 근황 토크가. 빨리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가 유럽에 다녀온 걸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청취자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다람이도 갔다 왔어요. 왜요? 다람이 다음 타자. 얘도 유럽 소녀예요. 여기 절반이나 유럽 소녀라고요? 저는 2주로 짧게 약 한 달 넘게 있던 근황이 어떠셨나요? 저 근데 근황이랄 게 없어요. 저 사실 어제 한국에 왔거든요. 지금 약간 붕 떠 있어요 지금. 아니, 시차 적응도 안 되셨을 것 같은데. Hello Korea. 근데 방금까지 자다가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멀쩡하죠? 네, 반들반들하고 감사해요. 이제 넘어갈 수 있나요?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오늘 문학 소년 소녀 여러분들과 오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반갑습니다. 당신들의 근건강입니다. 궁금하신 작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찾으신 작품 한강 작가 특별전 맞으세요? 리뷰는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올 리뷰형. 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히 하나의 작품이 아닌 한 명의 작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작가님이신지 치호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바로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입니다. 작가 한강은 1970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1993년 개간지 문학과 사회 겨울호를 통해 시인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고 이듬해인 1994년 단편소설 붉은 닻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소설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작가 한강은 이후 여러 편의 소설과 동화, 한 권의 시집을 집필하며 광범위한 문학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국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소설 채식주의자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가의 최근 작품이자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동화도 쓰셨는지는 제가 잘 몰랐네요. 최근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다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안 돼요. 네, 말하세요. 아니,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게 10월 11일이었잖아요. 날짜까지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 한글날 다음이라 기억에 남았는데 갑자기 작은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람아,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수상하셨대. 그래서 진짜? 이러고 막 황급히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인스타에 들어가니까 이미 많은 친구들이 막 글 인용해가지고 스토리에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실화구나. 어떻게 이런 쾌거가 있다니 하면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그램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날 집에서 동생들하고 같이 한국인의 밥상을 보고 있었는데 프로그램도 범상치가 않아요. 나는 한국인이다.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TV를 보다 보면 뭔가 북한이 도발하거나 이러면 속보처럼?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 가을 건강 밥상이었는데 보다가 갑자기 작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뉴스 속보 이렇게 딱 떠서 찰칵 찍어서 바로 단톡방에 얘들아 노벨 문학상 받았대. 사진을 저희가 지금 봤는데 되게 현실감 있네요. 네, 그리고 치우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가 전화로 알려주셨는데 엄마가 한강 노벨문학상 받았대.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랬어요. 가짜뉴스 본 건 줄 알고. 유튜브에 레카 이런 거? 아니 약간 그냥 오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봤는데? 그랬는데 온 세상이 다 그 얘기 중이다. 너만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더니 진짜라서 진짜 놀랐어요. 저는 사실 외국 상을 그렇게 잘 모르고 찾아볼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받고 나서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할 때 제가 사실 이때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막 서점 돌아다녀봤는데 책이 다 팔렸대요. 엄청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다 없다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한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아, 맞아요. 책 구하기도 엄청 힘들었었죠. 저는 서점에 딱 들어가서 이제 노벨상 탔으니까 막 오히려 앞에 엄청 디스플레이를 해놨을 줄 알고 막 되게 혼자 두리번거리면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나? 이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 편견에 사로잡혔었던 거였어요. 그냥 품절이었다. 너무 그래서 미안했어요, 속으로. 다들 너무 재밌는데요, 각자 상황이. 네, 그러면 아시아 여성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저는 약간 그 국제 정세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좀 혼란기잖아요. 많이 좀 싸우기도 하고 좀 유혈 사태도 많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리먼인가? 선정하는 곳에서도 뭐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작품 뭐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되게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많잖아요. 한강 작가님 책 중에 그런 거를 되게 섬세한 문장들로 잘 담아내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무튼 네, 치오 말처럼 한강 작가님 책이 역사적 그런 트라우마를 다룬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치유받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을 했던 게 그 한강 작가님 번역가 분이 데보라 스미스 님이라고 영국 분이신데 그분이 그 한글의 섬세한 표현 이런 거를 해치지 않고 담아내려고 엄청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공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되게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그렇고 뭔가 폭력과 트라우마 이런 얘기,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그 할리몬에서 하기도 했지만 폭력이 되게 만연한 사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그런 풍조 속에서 또 한강 작가가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또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다들 멋있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 두 편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먼저 채식주의자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채식주의자가 시간차를 두고 발표된 세 편의 소설들을 엮은 책인데 어떤 작품이 다들 가장 좋으셨나요? 그 세 개 중에 두 번째가 몽고 반점이잖아요. 그 편은 일단 너무 충격적인 게 많아가지고 일단 제외하고 가장 뭔가 인상이 탁 박혔던 거는 채식주의자였거든요. 처음에 딱. 근데 뭔가 제일 좋았던 거라고 하면 마지막에 그 나무불꽃 편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세 편 다 영해에 대해서 각각 남편 그리고 형부, 언니의 시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해 언니 인해의 삶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약간 뭐랄까 삶을 되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안에 무언가가 죽어있는 듯한 느낌을 준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영해가 좀 초점이 된 대상으로서 뭔가 식물처럼 변해가는 과정이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였다면 인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가까운 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내면에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람쥐랑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뭔가 우리랑 가장 맞닿아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실 한 편을 꼽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 편 다 너무 재밌었고 또 좀 다 같이 읽어야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논란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몽고